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2026년 병오년 설날입니다. 우리 촌철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히 올 한 해는 정말 올해는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꼭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설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요, 신권위주의 시대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 설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설날에 방송을 하시니까 매우 뜻깊죠? 보람차시죠?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분도. 네. 네,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주저함이 있는 아무튼 평안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주제로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권위주의 시대인데요. 신권위주의라고 개념하는 게 맞는지, 또 어떤 분은 탈민주주의라고 개념 쓰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하 교수님이 좀 먼저 좀 열어주시죠. 예, 그 새해 첫날서부터 뭐 권위주의 이런 어둡고 무거운 얘기를 해야 돼서 왜냐하면 설날에는 어르신들 만나니까. 뭐 이제 권위주의, 뭐 신권위주의, 이게 사실은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통용되는 용어는 민주주의 퇴행,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초에 이제 공산권이 붕괴되고 나서 민주주의 체제가 승리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우월한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를 다 채택을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장밋빛 환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멀쩡했던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봄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붙인 게 처음에는 이제 민주주의 퇴행, 그 다음에는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갖고 권위주의적인 정치 지도자가 나오네. 그래서 이런 신권위주의 내지는 뭐 권위주의의 귀환,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권위주의형 리더가 등장을 해서 민주주의 절차는 지키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껄쩍지근해가지고 민주주의 같지는 않고. 뭐 이런 걸 이제 지금 오늘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게 미국의 트럼프, 뭐 푸틴, 시진핑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뭐 네타냐후라든지 모디 총리라든지 에르도안이라든지 헝가리의 오르반이라든지 다 이제 열거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드름으로 다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다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김만권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그냥 이 사람들 묶을 때는 스트롱맨이라고 부르죠. 옛날에 스트롱맨이라고 했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요즘으로 치면 독재자인데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게 권위주의형 독재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전체주의형 독재자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게 나눠져요? 실제로 권위주의와 전체주의가 완전하게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자꾸 우리가 뭐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이 독재 이야기하면 자꾸 뭐 히틀러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 독재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독재자를 잘 못 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전체주의는 완벽하게 사상이나 생활의 모든 측면까지 다 통제하는 체제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독재자들이고, 그리고 이 전체주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형 독재자들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권위주의형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권위주의가 정치적 반대파들을 주로 억압하고, 그리고 주로 통제하는 영역이 경제나 뭐 다른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영역은 정치 영역이 좀 한정되어 있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주의와는 달리 정치적 반대파들이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그 나타나는 그 우리 독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선거라는 절차가 유지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주적 규범이 완전히 무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 21세기에는요 주로 이게 이제 포퓰리즘 현상하고 맞물려서 이제 시작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포퓰리즘 21세기 포퓰리즘 현상이 주로 누구를 이용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여성 이렇게 소위 주변의 외부의 사람과 내부의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문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부자들을 강조하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다 낡아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권위형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포퓰리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새로운 부상과 맞물려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게 뭐 히틀러식의 그런 통치자로 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트럼프나 푸틴 이야기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전에 이제 그 김만권 박사님이 말씀하신 뭐 이제 민족주의 이런 거하고 연결을 하면 조금 전에 열거했던 이른바 이제 그 권위형 리더의 공통점은 민족을 되게 강조를 하는. 그러니까 어제 했던 예라면 국가 정체성 어떤 재확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슬로건화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유형화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도 이제 그 관심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얘기했던 게 중국몽이잖아요. 그렇죠. 몽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중국의 어떤 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투영이 되어 있는데 다만 중국을 그냥 권위주의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김만권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고 그렇죠. 원래 공산당 통치라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과거에 비해서 보면 그 이전 지도자 후진타오라는 사람이 상당히 약한 지도자였어요. 그 내에서도 보면 예, 다른 그 공산당 그 간부들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군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게 못했고 물주석이었군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뭐 영역별로 다 나눠준 거예요, 사실은. 아. 중국에서 사실 시진핑 후진타오 말기에는 후진타오식보다는 더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일정한 엘리트 내에서도 방향은 좀 달랐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에 기반해서 시진핑이 들어와서 지금 아까 얘기한 스트롱 맨으로서의 인지를 강화시키고 있고 또 하나의 변화는 같은 공산당 통치였지만 2000년대까지는 그 대체로 사회나 시장의 자율성들을 좀 높이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중국 흐름이 쭉 왔었고 서구에서 보면은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다른 나라 권위주의를 거쳐서 약간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그걸 완전히 깬 거죠. 공산당이 정부나 사회에 대한 통제력들을 상당히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권력을 그러니까 공산당으로 더 집중시켰고 공산당 내에서 시진핑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강화된 지금 구조라서 대충 이런 권위주의적 흐름의 강화 추세에서 이 시진핑을 이제 넣어서 이야기도 하는 건데 시진핑은 그럼 뭘 갖고 그런 권력들을 강화시키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일종 우리 이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면 실적 정당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한테 우리가 좋은 정권이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이렇게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이 계속 발전을 해왔잖아요. 유능하다는 걸 보여준다. 유능하잖아요. 계속 지금 뭐 글로벌리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것에서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통치 방식이 조금 너무 불편한 게 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국을 성장시키고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토대. 약간 파퓰리즘이랑도 좀 다른 게 있다. 좀 실적에 기반한 게 있고 다만 이제 시진핑이 중국몽이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아까 국가 정체성 측면에서는 대외 정책적 함의가 조금 더 큰 측면들이 있어요. 내부적인 부분보다. 예. 그래서 그것이 내부 정당성에도 이제 결국은 규결이 될 텐데 중국이 중국몽 하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완 문제가 사실은 그 중요한 문제. 시금석이 됩니다. 2030년대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중등 발전 국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OECD 국가 수준에서 중간쯤은 가겠다. 이게 대내적이고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저는 그 이제 중국의 인민들을 설득해서 네. 그러려면 더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의 논리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들이 득세하는 배경을? 일단 여러 가지 수준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에르도반, 모디, 시진핑, 트럼프 이분들 직접 뵀어요. 오. 네, 특히 에르도안을 보고 좀 놀랐어요. 왜요? 그래서 좀 생각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 소위 권위형 지도자들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상당히 프렌들리해요. 영업적 마인드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대면할 때 교수님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그러더라고. 트럼프도 보면 되게 좋은 호스트예요. 뭐 이렇게 사람들 접대 잘하고 에르도안도 제 경험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그런 거 잘하고 네. 한편으로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구원자의 메시지를 띄우잖아요. 나르시스트입니까? 그렇죠. 나만이 오로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이 민족을. 그러니까 소위 구원자 메시지를 상당히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소위 구국의 지도자군요. 그러니까 리더 수준의 관점에서 봤었을 땐요. 또 한편에 우리 좋은 속담 있잖아요. 속담인가 모르겠는데 나쁜 액수는 부지런하다고. 상당히 부지런하죠. 왜냐면 오랜 시간 통치를 해야 되니까 경찰을 자기 그 집권 세력에 대한 배분의 문제를 상당히 부지런하게 하는데 이 권위주의 리더들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오래 집권하는 거죠. 그렇죠. 집권을 오래 했기 때문에 권위주의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석열이 3년밖에 못했던 것들은 권위주의형이 못된 거고 예. 형태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었지만 그래서 이들에 보면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의 성과를 통해서 사후 정당성을 계속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특히 헝가리 오르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EU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신러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트럼프에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거 보면 자기네 외교 노선이 헝가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퓰리스트고 포퓰리즘적 같은 그 방법을 쓰는데 그것의 핵심 컨텐츠가 오히려 민족, 정체성 이런 거라고 이제 이렇게 좀 등식화해도 되는 걸까요? 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가 다시 뭐 이제 그 권위주의 지도자에 의해서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그 민주주의 제도 맥락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뭐 과거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다른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에서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권위주의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사람인데 원래 정상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원리에 따르면 선거에서 이긴 자에게 한시적으로 권력 독점을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선거 때까지. 마음대로 써봐. 줬으니까. 근데 너 잘했으면 그 다음 선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고 국민들이 못했으면 갈아치우는 거고 이건데 권위주의형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은 최 교수님 말씀대로 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알아요.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좀 이따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미디어 환경 변화 때문에 절대 유권자들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형 지도자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 하면은 국민들을 1등 국민이랑 2등 국민으로 나눠요. 오. 1등 국민은 나를 지지한 국민. 예. 2등 국민은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근데 그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2등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가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누구겠어요? 귀화한 이민자들이겠죠. 아, 족보가 다른 사람들. 그렇죠. 아니 보니까는 우리가 전통이 우리는 뭐 백인 전통을 갖고 있었고 네. 그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어디 무슬림들이 와갖고 시민권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고선 투표권을 행사한다? 쟤네 우리 국민 아니야. 네. 이런 식의 방식이 정치적으로 잘 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민족주의를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과거의 그 나라의 뭐 순수한 민족이라는 거를 재창출을 하고
그 재창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이질적인 유권자들 세력을 이등국민 혹은 국민이 아닌 세력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완벽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이제 민족주의를 쓰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다 우리가 특히 이제 혐오 논리 같은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 혐오 논리에도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배제시키는 불순물, 그러니까 그 불순물들이 소위 말해 외국인 노동자들, 이민자들, 심지어 때로는 여성도 되고 뭐 그러는 거지. 다 소수 인종도 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배제를 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게 가장 사람들의 혐오나 분노를 동원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기존의 정치인들이 저 바깥에 들어온 이민자들을 더 사랑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그 발전의 주역이 아니었던 여성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줄에서 배제되고 어렵고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논리를 동원하면 이게 아주 쉽게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저들이 없었을 때 훨씬 더 좋은 공동체였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뭐 그런 것들을 잘 해낸 사람들이 이제 좀 성공하게 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 스트롱맨의 이름들을 댔지만 지금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은 민주국가에서 포퓰리즘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그렇죠. 주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국가에서 어떻게 민족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가, 이제 포퓰리즘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 권력을 획득하는 그 획득한 배경에 이전 정치, 이전 리더에 대한 어떤 반사작용의 결과, 이렇게 이해할 측면이 있나요, 없나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을 활용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포퓰리즘이 그렇죠. 포퓰리즘의 핵심인 거죠. 핵심이 그거니까. 예, 포퓰리즘의 핵심이 뭐였냐라고 하면 이제 포퓰리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원래 권력이 우리 평범한 우리 국민 건데 소수의 엘리트들이 우리 권력을 빼앗아갔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걸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저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금 누구를 옹호하고 있느냐? 아주 소수의 기득권. 예, 소수의 자본가.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자본을 공격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공격하기 쉽고 반격도 하지 못하는 제3세력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저는 또 이제 우리 지난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세계화의 조건이 정말 중요했어요. 세계화의 조건에서 생각해 보시면 자본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고, 그죠? 그리고 또 값싼 노동력이 우리 선진국 안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 선진국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자본이 원해서 그 노동력이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하지를 못하고 자본이 국가에 워낙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들어온 외부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활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이제 일단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민족주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맥락들이 잘 설명이 됐는데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 어제에서 좀 공부를 좀 하면 그 민족주의라는 게 되게 개념이 명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은 민족주의라는 개념 거의 안 쓰고 자기가 이제 이런 요소를 할 때는 패트리어티즘, 애국주의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수준에서 근데 애국주의를 할 때 막 부상시킬 때 자기가 주대한 호소하는 세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르반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슬라브적인 이런 게 강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단순한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좀 인종주의적인. 그죠? 거기도 백인도 여러 가지 계통들이 있을 텐데 백인을 호명할 때는 약간 인종주의적인 성격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되는 그 민족주의적인 속성과 그 애국주의적 속성과 그 인종주의 속성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상당히 지금 현재에서 되게 주목해야 될 현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종주의적 요소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지금 그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예,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들의 부상의 저변에는 상당히 그 시민들 혹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 의식을 잘 가지고 건드려요. 그렇죠.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자 때문이든 혹은 중국 때문이든 혹은 여타 지역의 부상 국가 때문이든 간에 우리는 피해를 봤다. 그런데
직전 그 선대 세력은 상당히 부응했다. 그래서 내가 등장해서 이걸 다시 정상화, 어게인 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뭐 여러 큰 그 정치학적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선거라는 것에 태워서 내가 부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피해 의식 그런 걸 건드는 거죠.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딱 그 한 문장에 생각나는 저 학교 때 반드시 외우고 못 외우면 맞았던 국민교육관장에 보면 나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딱 그거네. 그거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나서 애국심을 혹은 뭐 어떤 민족을 이렇게 이데올로기 삼아 하는 건데 결국은 정치공학적 부상에 있어서 히틀러 시대부터 최근에 그 트럼프 2기까지도 결국은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피해 의식, 네거티브 필링 이걸 가지고 강조하면서 부상하는 것 같아요. 피해 의식. 근데 그게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이제 무섭게 되는 게, 그 뭐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네. 그럼 우선 1차적으로 이제 2등 국민 취급을 해가지고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면 자기에게 반드시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떤 걸 쓰냐? 내가 정말로 진정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선거에서 졌다. 그럼 그 선거는 부정선거다. 아, 부정선거 음모론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니 지금 뭐 불순물이 외부인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내가 당연히 당선이 됐어야만 되는데 당선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 내가 한번 또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의 그렇죠.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 그 불순물 걷어내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논리까지 가버리죠. 그렇죠. 오해를 점거하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들이 미치는 악영향을 좀 짚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시 끊고요. 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설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신권위주의 시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이남주 교수, 하상은 교수, 최종권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김만권 박사님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이들이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집권하고 나서는 민주주의 규범을 해친다 그랬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해치는 겁니까?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헝가리 오르반 총리인 것 같아요. 오르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사실 원래는 민주투사였잖아요. 근데 재집권하면서 2010년에 이제 재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이제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권력을 장악하게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이제 그 하상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사람들이 언론이 계속 알려지고 뭐도 알려지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지점들이 시간이 지나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력은 교체되기 마련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는 게 뭐냐면요. 선거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법을 주로 개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르반도 집권하자마자요. 국회의원 정원을 386명에서 199명으로 줄여버리고요. 와, 절반을 뚝 잘라버렸네. 예, 그러면서 결선 투표가 없는 단일 투표제로 바꿔버립니다. 원래 이제 헝가리가 결선 투표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헝가리 정치 지형상에서는 피데스 같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고 분열된 소수 정당에게는 좀 불리한 제도로 그냥 아예 선거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구 이제 역시 여당에게 다 유리하게 또 조정이 되고 선거 제도도 그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장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법부 장악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판검사 정년을 70세에서 60세로 낮춰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년을 낮추면서 이제 자기한테 옛날에 그 집권 세력들을 다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집권 세력에 남아있던 그 법조인 세력들을 다 내보내버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으로 이제 채워넣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 행정처장을 임명하는데 의회와 상의하도록 만들어냈는데 자기가 집권당의 총리잖아요. 그럼 자기하고 상의하라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사법부를 장악해 나가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정원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을 채워넣습니다. 그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 장악에 나서죠. 그러면서 실제 미디어법을 개정합니다.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꾸 지금 우리 미디어가 징후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부의 불리한 보도를 되게 하고.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약간 그 헝가리 사례를 뺏긴 거 아닌가. 참고 잘 삼은 거 아닌가. 이전 정부, 이전 정부. 이전 정부에. 놀랐어요. 우리 아니요, 그거 말고. 우리 정부라고 죄송합니다. 하셔서 그 정부가 아직도 잘못했습니다. 남아있나. 엎드려 버치는 거 안 내고 잘못했습니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언론 특히 규제 기관을 친여 인사로 다 채워넣습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공영 방송사 다 통폐합하고요. 이거 우리 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팔아먹었잖아요. 예, 그리고 직원들 다 대거 해고 후에 다 물갈이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정말 오르반이 대담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민주주의이긴 한데 비자유적인 민주주의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일리버럴 디모크라시라는 용어를 만들어요. 오. 그래서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주의 가치가 개인주의, 다양성, 견제, 균형 이런 건데 그 대신 우리는 보수주의, 반이민 정책, 국수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겠다. 그거 원조는 우리인데 10월 유신 선포하면서 그때 뭐 토착적 예. 민주주의인가요? 뭐 그 주장했죠. 그래서 요거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이 용어를 사실상 만들면서 이제 다수당 행포를 통해서 민주주의 후퇴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단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를 장악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언론 이제 법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이제 이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독재로 가는 길을 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런 독재자들이 이렇게 한번 올라타면 내려오질 못하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독재에 관한 연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재는 내려올 수 없는 트레드밀에 올라가는 거가 똑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주로 독재로 가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원래 대통령을 보통 2번밖에 못 하잖아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면 대통령이면 3선으로 간다든지 뭐 영구 집권을 할 수 있게 바꾼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개헌하면서 계속 집권을 하게 그러면 이어가는 여기서 거죠. 우리 하 교수님 미국 정치 전공하셨잖아요. 갑자기 새길로 잠깐 빠져서 혹시 트럼프도 예. 3번 하겠다고 혹시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연방헌법 기준에 따르면 그 수정헌법 22조 때문에 안 되는데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그러니까 2번 했기 때문에. 근데 시도를 하겠다고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근데 그 꼼수가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게? 뭐 그 상식 차원에서 상식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그 트럼프가 다음 선거에 뭐 부통령 후보를 해서 푸틴 모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이후 취임하자마자 그만두면은 이제 남은 임기 대통령 임기를 부통령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있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의지가 있다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논란을 만들면서 그냥 나오는 헌법에 대한 거죠. 해석을 갖고 다투는. 근데 논란이 거네. 나오는 거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죠. 그냥 나오면 부부한다고요? 예. 그냥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 말문이 막히네. 그냥 나오면 네. 내가 현직 대통령인데 한 번 더 할 거야. 그냥 나오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각 주 단위에서 그렇지.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연방화하겠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되긴 그렇지. 했지만 각 주에 투표용지에 안 실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름에. 그렇죠. 그거 다 네, 소송하겠죠. 예. 근데 이래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에서는 또 실을 수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공화당 주지사는 왜 그걸 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예. 당선 그래서 이제 때. 그냥 마가가 나온다는 게 무서워서.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처럼 대통령 후보를 뭐 공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나오고 공화당에서 뭐 만약에 충분히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문제 물론 이제 최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은 기본적으로 선거 관리는 주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뭐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투표용지를 보면은 write in이라고 그래서 용지에 없지만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적으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다 사람들이 DJT 이렇게 쓰면 제도의 허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제도의 허점이 많은 이유가 그 제도를 아무도 이렇게 남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마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농담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 미국 대통령도요. 생각해 보면
그 과거의 대통령이 다 2번만 하고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대통령 워싱턴이 그냥 2번만 하고 내려와서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이게 루즈벨트 때 사선하면서 이걸 이제 억지로 제동을 거는 법이 그렇죠. 한참 뒤에 생긴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는 관습으로 유지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거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저도 주 차원에서 관리되는 어떤 선거가 허점이 진짜 또 많은 건 뭐냐면요. 진짜 그 선거구를 마음대로 용머리 모양으로 막 만드는 것처럼 진짜 선거하는 날 아침에 가보면 선거 투표 장소가 옮겨져 있어요. 딴 데로 가 있어요. 그런 건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되게 선진적이에요. 예, 엄청나게 선진적 제도죠. 예. 개표도 그렇게 빨리 하는 나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개표도 그래픽이 또 좋잖아요. 외국에서 놀랐냐면서요. 우리나라 방송사 개표 방송하는 거 보고 와 저거 뭐야. 뭐. 저번에 미국 방송이 놀랐다는 걸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우리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뭐 시진핑 깨끗하게 헌법 개정해갖고 이제 3선 4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그 민주주의 태조 문제가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양상에 대해서 지금 김만경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와 관련돼 갖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 봐라. 니들 하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되게 큰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약점은 이제 거버넌스에서 중국은 결정하면은 나라 자원 집중시켜갖고 목표 달성을 한단 말이에요. 과학기술 쪽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교착 상태에서 아무 결정도 못하고 계속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가 정치 과정을 통해서 실현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 아까 뭐 불평등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까 그 민주주의 태조에 특히 이제 서구 국가들에서 나타난 것의 중요한 원인이어서 이게 쟁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거 봐라, 니들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 제도가 더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바탕에는 그게 1등 국민으로 제한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대중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발적 동의가 왜 나타나느냐. 이게 아까 했던 뭐 민족, 애국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냐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있는가 이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회마다 어떤 잠재적 폭발 요소들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종적 갈등이 있다 이래도 이게 경제가 좋으면 전 별로 안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게 경제 상황이나 특히 중산층의 삶이 어려워지면 네. 이게 모든 것들이 불만이 폭발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화풀이 대상이 그렇죠.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버튼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극단주의나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배경을 들여다보면 다 정치적 위기가 하나하나 쌓여오는 정치적 문화적 위기가 쌓여오고는 있었지만 경제가 좋을 때는 그것들이 터져 나오지 않다가 중산층이 위기를 겪으면 그때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중산층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지금 중산층은 어떤 불만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 부유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안 나아진 거예요. 특히 선진국 노동자들 같은 경우, 선진국의 중산층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현재 지도자들이 이렇게 소수에게 뭔가 부가 다 몰려가는 건 자기들이 민주적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이제 이걸 제어하려고 드는 쪽은 뭐냐? 이런 것들을 반대로 우리 쪽에서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제어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그걸 지지하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 동의 형태로 나타나면 아주 심각하게 탈진실 현상까지 이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탈진실 현상의 만연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우리 진행자께서 질문해 주신 이게 그러면 정말 동조가 있어서 그런 거냐 단순한 동원이냐라고 했을 때 그 동원이 먹혀 들어갈 만한 사회적 배경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팩트나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해지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고 바라는 방향대로 뭔가를 바꾸는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좀 분명히 자발적 요인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부상과 지속에 있어서는 분명히 동조 세력의 확대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정치공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한계 호응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도를 왜곡시키고 폭력 수단을 가하는 네네. 건데 근데 그래도 코어 그러니까 핵심 지지자들은 지속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들에 대한 저희 왜곡된 정보와 또 나름의 뭐라 그럴까요? 분배된 이익 구조를 창출해 주는 것 같아요. 핵심 코어층한테. 네. 그래서 이 정권이 유지돼야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지난 내란 기간 중에 놀라웠던 것은 저 개인적으로 선생님 입장에서 매우 놀랐던 건데 20대 명문대학교 남학생 또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증명이라 하듯이 학교 잠바를 입고 나타나죠. 과잠 입고 나오는.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동조 세력들이 왜 증가하느냐는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배분적 이권 세력이 있을 거예요. 이권도 있다. 예. 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이남주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든다든가 뭐 정책을 새로 만드는 과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죠. 뭐 단적인 예로 우리 최근에 작년인가에 그 연금법 개정했는데 그게 아마 18년 만에 된 건가요? 17년 만에 된 건가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미디어 환경 변화랑 맞물려 가지고 유권자들을 호도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좀 그러니까 풀어주시면. 예전에는 정보가 별로 없었으니까 예. 뭐 정치인들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뭔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그래도 걸러져서 좀 이렇게 드문드문 왔는데 요즘은 거의 실시간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정보량도 많고. 근데 문제는 정보량이 많은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미디어들이 취사 선택을 해요, 이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이제 실어주냐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 국회 가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나.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실 예. 국회의원이요. 아까 이제 납득스가 엄청나게 예, 그 많은 그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조율을 하는데 그게 뭐 당연히 4년 임기 중에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을 안 한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일인데 법을 처리를 안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딛고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 거기는 성과주의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내가 해서 다 이제 엎어버리겠다. 음.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 뭐 성과주의, 뭐 메리토크라시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 혹은 중국식 민주주의가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낫다라는 그런 이제 근거로 우리는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즉각 산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지만 그 정책이 즉각 만들어져 갖고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 막는 거죠. 밖으로 못 나가게. 네네네. 근데 이제 민주주의에서 못하는 이유, 늦게 가는 이유는 그런 불만들이 있으면 또 그들도 잠재워줘야 되고, 그렇죠. 예, 그들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교환돼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건데 이 기본적으로 그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치 정보를 왜곡된 그런 미디어 환경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참을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아와 같은 지도자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고 해서 제가 똑똑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프로세스하느냐 했는데 편식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정보 유튜브도 양이 되고 그러니까 뭐도 근데 또 되고. 전달 방식이 바뀌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미디어는 매개체를 거친다 안 거친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셜 미디어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정보 전달에서 오히려 정서를 더 확실하게 양념을 확 뿌려가지고 전달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인스턴트 증후군 비슷한 것들이 좀 나타나는 측면들도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게 그 뭐 이게 사실 민주주의 쇠퇴라는 게 뭐 진영을 나눠놓고 보면은 다 이제 양날의 검인 것이 아까 이제 김만권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오르반 같은 경우 뭐 대법관 수를 늘렸다. 근데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관의 업무 양이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대법관 수를 늘리자. 정신질보다는 근데 있어야지.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버리죠. 아, 지금 저 얘기를 한 정치인이 지금 독재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의도는 없는데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서 이 기본적인
그 정책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왜 대중의 어떤 자발적 동의가 나타나는 걸 여쭤보면서 반대되는 측면에서 그럼 왜 정치적 반대 세력은 힘을 못 쓰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답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그 네 분의 말씀 속에 아니면 더 추가될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만 더 보태면은 저는 이제 그 이 전환기잖아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예. 우리가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구조적 전환인데 이게 아까 얘기한 민주주의가 그 제도적 문제로 이 전환에 조금 제대로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양상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저는 앞으로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CNN 조사에 따르면 저 놀란 조사는 뭐냐면 CNN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냐, 더 적은 일을 해야 되냐 질문을 했는데 한 10년 전에 한 30%까지 낮아졌거든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답이 50% 이상 작년 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대응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열망도 있다. 근데 이 민주주의 제도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과제로 지금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대적 변화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민주주의는 원래 느린 체제인데 또 기술의 발전은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의 발전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너무 그런데 단지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면 분배도 바꾸고 사회적 문화적 양상도 바꾸고 다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정치가 그 대책을 마련하면 이게 뭔가 지나간 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뒷북친다고 그러죠. 뒷북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 이제 이 시대 때 민주주의가 사람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그게 이제 들어요. 정치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민주주의 결함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봐요? 잠깐 여기서 조금 딴지 혹은 다른 각도인데요. 권위주의를 안 겪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맞아요. 뭔지 모르는 민주주의를 거죠. 오랫동안 뭔지 모르는 보니까 거지. 이게 맞아요. 느려, 네. 불안정해, 불만이야. 뭘 인풋을 넣으면 자꾸 저쪽에서 떠들어. 그러니까 권위주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지금 건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그렇죠. 20대들은 그러니까 제 학생들은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동반 진반으로 12.3 내랑 겪었을 때 영화 서울의 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동반 진반으로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개헌이 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렇죠. 정치의 논리랑 또 경제의 논리가 다른데 네. 이제 요즘 뭐 기술 발전 때문에 또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악화가 돼 갖고 특히 이제 20대 30대들은 자신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 갖고 주식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러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죠. 뭐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좋지 않겠냐. 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해봤잖아요. 우리 해봤잖아. 망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보면 늘. 오 그래요? 우리 예. 해봤는데 완전 망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이제 전문적인 경영인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죠. 근데 이제 정치학자로서 이야기하지만 정치의 논리랑 이 경영의 논리는 완전히 다른 논리인데 이제 그걸 섞어버리는 일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심각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 미국의 트럼프도 사업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지금 나타나는 연성분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과거에 어두웠던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없는 세대가 네. 지금 민주주의가 불편해. 예, 느리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던 그 세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번뜩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네 분의 진단에 따르면 그걸 민주주의의 결함이라고 진단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교육, 훈련, 부족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공정 논의도 좀 심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공정한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그렇죠. 좀 들여다 보면은 참으로 허탈한 결론에 도달을 해요. 나한테 유리하면 공정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공정하지 않아요. 내가 이기면 공정선거고 네. 팀의 부정선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민주주의 얘기를 하신 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정치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 하나의 손해도 보지 않고 이 정치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문제인데 예. 그걸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지금 상황이 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뭐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에 민주주의를 이제 밟고 개발 독재를 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냈던 거고 메커니즘이 되게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원리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외형적인 성장, 가시적인 결과, 그것도 즉각적인 것, 오히려 여기 어떤 가치척도를 여기다 우선 두고 있는 국민 생각, 이게 이제 핵심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국민들의 생각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해서 아까 이제 그 김만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뭐 중산층이 붕괴했다든지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신자유주의에서 나타났던 그 경제적 폐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바탕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그거는 저는 중산층의 우리 이야기하면 중산층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서양과 조금 달리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안정에 대한 공포는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비정규직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 예. 직업 시장도 불안해졌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돼가면서 더 그런 경향이 심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격차는 다 계속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조사들을 들여다보면 실제 중산층에 속하시는 분들한테 당신이 중산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70-80%가 아니라고 답하거든요. 예, 70-80%가 아니라고 답하는 걸 보면 다 이제 삶의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불안한 사람들이 가장 유혹되기 쉬운 게 오도된 정보, 잘못된 정보, 근데 자기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에 유혹을 느끼죠. 그 말씀 듣다니까 표피적으로 딱 궁금증이 생기는데 삶의 불안정성이 증대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 삶을 좀 더 보듬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열망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진보 정치인이나 진보 정치에는 선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는 이게? 이론상으로는 맞죠. 근데 왜 예. 그렇게 안 가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걸 위해서 가장 쉽게 정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네들이 못 살고 있는 이유는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쟤네들 돌려보내는 때문이야라고 이제 뭐 이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거기서는 지향적으로 가느냐 그렇죠. 반사적으로 가느냐. 그렇죠. 이 문제에서 결국 반사적인 부분이 훨씬 더 와닿아 버리니까 표피 피하 주사 놓듯이 이런 어떤 그 표피적인 자극을 한 그 결과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2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짚을 게 있습니다. 그건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설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신권위주의 시대입니다.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종권 연세대 교수, 하상흥 서강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 2부에서 신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났을 때 좀 나타나는 공통분모가 좀 많은 부분이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유형의 그 리더들이 군사를 좀 애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그렇고 모디도 좀 그렇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간단한 답은 자기가 군사력이 있으니까요. 예. 사용할 수 있는 농담이 아니라 가용할 자산이 있으니까요. 뭐 가용할 자산이 없는데 욕망만 있으면 못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자기 힘을 소위 과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세 번째는 그 민주주의든 제도든 헌법든 상관없이 성과를 가정하다 놓고 그걸 가지고 역으로 자기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메시지를 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코드로서 민족이든 애국이든 사실은 이거를 가장 극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군사적 승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민주주의 제도에 따르면은 이제 군 최고 통수권자가 이제 행정부 수장에게 주는 거는 뭐 거의 모든 헌법이 다 이제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 교수님 말씀대로 갖고 있는 거죠. 네. 무기로 군을. 근데 이제 그거를 마음대로 못 쓰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또 공부하는 또 분야가 이제 민군 관계라고 그럼 예. 또 학문 분야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군사력의 사용을 이제 그 민간이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뭐 그래서 아주 좋은 예로 뭐 이제 국방부 장관은 절대 군인 출신을 시키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뭐 이제 쿠데타의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부 수장이랑 또 이제 담합을 해가지고 그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제도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제 그게 아까 그 2부에서도 이제 논의가 된 바와 같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권위주의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군을 통제하기 위한 민주적인 제동 장치들도 이제 하나씩 교묘하게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여지는 분명히 그래서 있죠. 더 쉽게 동원하게 되는. 뭐 이번에 보셨겠지만 미국도 장군들 모아놓고 야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연초인가요? 예, 그 연초 지난번에, 지난번에. 아유 뭐 정말 그냥 국방장관의 정훈 교육. 예 그리고 정훈교육 내역이 뭐 살 빼라는 거고 수영 기르지 마라. 놀랬어요. 걔들 국방부 장관 막 푸시업하고 이거 저런 거 시켜도 못하겠다. 야 근데 그게 정말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행태니까 저는 사실은 트럼프 정부의 등장이 상당히 많은 세계 독재자들한테 영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예, 그 예. 군사를 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예, 예. 이렇게 볼 수 힘이 있는. 있으면 힘을 써도 되고 민주적 규범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부러워했던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었대요. 왜요? 왜냐면 매년 7월 14일 프랑스 바스티유 데이, 프랑스 혁명일날 파리 샹젤리제에서 그 뭐죠? 퍼레이드? 군사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왜 우리는 안 해? 이렇게 된 거 그 당시에 매티스 장관 등등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따져보면은 그 독재주의 국가일수록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소위 열병식 하잖아요. 당연히 전형적인 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안 하거든요. 무릎 연골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 권력의 증표로서의 군사력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 그러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군사력에 대한 존중과 이 범위를 한정시켜서 한다. 근데 이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나의 지도력, 리더십의 또 다른 반영이 될 수 있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 같아요. 스트롱맨의 뭐 저기 어쩌면 귀착일 수도 있겠죠. 그죠? 무력처럼 스트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2부에서 이게 민주 규범을 지금 해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군사적인 수단을 애용하는 것 자체가 국제 규범을 해치는 결과로 그러니까 귀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이게 아주 심각하죠. 과거에 우리가 2003년에 이제 이라크에 미국이 들어갈 때 그래도 온갖 변명을 다 댔잖아요. 거기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엔에서 온갖 사진 보여주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뭔가 그래도 국제적 협력 틀 안에서 이걸 제어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 우리 뭐 베네수엘라나 여러 가지 이 사태들을 들여다보면 아예 법적 정당성을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유엔을 거의 투명기구 취급하고 그렇죠. 투명기구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스트롱맨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국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외교적 절차보다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최정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에 가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같은 인물들은 그걸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제가 트럼프 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들고 있는데 이걸 안 쓴다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문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Why not? 예, why not? 이러면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 가장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많이 활용하는 게 결국 국내적 군사화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미국에서 제일 놀란 거는 군대를 파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위진압을 위해서 이게 계엄령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뭐 이렇게 수사적인 반대들은 있었지만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군대 파견. 그럼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나라는 걸려 있죠. 우리나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미국은 그냥 진짜 교수님한테 그냥 넘어가도 왜 그러는 거예요? 넘어가지는 않고 소송에 걸려 있긴 합니다. 지금. 예. 아 소송에? 예, 소송에 걸려. 역시 소송의 나라라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정부 권한이랑 이제 연방정부 권한 사이에 그 권한 다툼이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그건 소송에 걸려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물리적인 환경이 다르죠. 뭐 우리야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이제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큰 땅덩어리에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그 군을 동원해 가지고 뭐 불법 이민자를 영장 없이 이제 법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뭐 체포하고 이러면서 생긴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반발 뭐 시위 같은 것들은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우리랑은 이 시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어떤 조금 점에서 조건이 많이 달라요? 그렇게? 우선 시위하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한 너무 군데. 넓어요. 너무 넓죠. 예. 그리고 우리야 대중교통이 없어요. 다 차 갖고 와야 돼요. 지하철이 있으니까. 네. 차 갖고 와야 돼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아, 그러면 또 우리가 개발하는 방법이 있죠. 차 쭉 일렬로 가면서 빵빵대는 거 있지. 그런 거 하면 되지. 근데 그걸 아무 들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가요? 그걸 들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네. 참, 하긴 환경이 좀 다르긴 다르다. 아, 미국 한번 다녀오세요. 아, 참. 알았어. 정말 그런 시위가 일어나면 정말 대도시 뉴욕이나 뭐 이런 데 근데 워싱턴만 해도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난달에 1월달에 12월달이죠. 12월달에 워싱턴 D.C.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이스 요원들 그리고 주 방위군 요원들이 군복이 이렇게 다녀요. 위축되고 주눅들죠 외국인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 계엄 그 당시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자신의 그러니까 군사력을 해외에 쓰는 것과 별개로 남주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타깃을 국내 특정 세력을 향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폭력 지향성 그리고 일종의 편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폭력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독재로 내달리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폭력의 사용이라는 게 문제 해결로 포장을 하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 이제 그 군을 동원하는 게 이제 불법 임자를 쫓아내겠다, 마약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전 정부 대통령들은 너무 유약했다. 그래 지도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력의 표상으로 삼아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 군을 동원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성과를 얻었는지 그 사실관계와는 별도로 예. 이런 걸 이제 쇼가 보이죠. 되는 거죠. 보여지니까 쇼가. 딱. 예.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하면 마초기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뭐 이제 그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기 전에도 이제 있었던 일이 뭐 국제 규범이고 뭐고 다 깡그리 무시하고 베네수엘라에서 그 카리브해로 나오는 배 뭐 여러 개를 이제 폭발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조금 마약 운반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그 안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뻔한 질문 얘기를 합니다만 유엔은 뭐하러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유엔이 그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유엔이 뭐 문제 해결 기구로서 평화를 해결한 게 도대체 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엔에 들어가 보면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요. 그 유엔에서 그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권고하는 법적 효력도 아무것도 없고요. 유일하게 유엔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기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인데 안전보장이사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5개의 상임 기구가 그 상임 이사국이 있고 그 상임 이사국 중에서 중국, 러시아가 딱 들어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분쟁이 났을 때 미국이나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패권 경쟁이나 이런 상황에서 뭔가 자꾸 미국이 뭘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투표가 일어나고 그리고 중국이 또 뭘 하려고 그러면 미국 쪽에서 반대 투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또 이제 인도주의적 개입이라 그래서 뭐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용어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제 R2P라는 개념을 쓰고 있긴 있지만요. 이제 R2P는 뭐예요? 이게 Responsibility to Protect라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위기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시민들의 권리가 완벽하게 침해되었다고 봤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권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개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개입을 해서 했던 사건들 중에 제대로 뭔가 해결한 사건들이 없었던 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리비아 개입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에서 개입하고 나토가 개입하고 떠났는데 문제가 뭐냐? 거기가 권력 공백 상태가 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민자들이 다 건너가는 통로가 돼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대량 이민 사태를 약간 그 불법 이주 사태 같은 것들을 유발했고 그러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유엔이 하고 있는 뭐 분쟁 해결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경우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유엔은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다. 세계 뭐 문제 해결을 한 건 우리다. 나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아니죠. 트럼프가 나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어진 얄타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효용감을 지금은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는 그래서 좀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좀 더 확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무력 충돌을 했다든지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또 뭐 한 번 붙었다든지 이런 국지적 단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군사 충돌이 너무나 이제 자주 발생하면서 거의 만연해 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 지난 뭐 30년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 하에서도 국제적으로 계속 항상 있었고. 있었던 바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염려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미국과 같은 이제 대국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전 여기서 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 트럼프가 지금 군사력을 사용을 하고 뭐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맞지만 이게 좀 더 큰 규모로 본격적인 폭력 그 무력 사용으로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주저하게 돼요. 이유가 뭐냐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 중에 하나가 미국이 쓸데없이 지금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전쟁 일으키고 전쟁에 개입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낭비했다. 예. 요거거든요. 돈을 낭비했다. 이 그때 쓸데없는 전쟁에 쓸 돈을 국내에 사용을 했으면은 너네들의 삶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는다. 라는 걸 사실은 그 마가 세력을 규합하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이런데 이제 이란이라든가 이제 일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한 거는 맞지만 이제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얘기한 바가 있고 그리고 그 마가 세력이 지지하는 거는 더 이상 미국은 밖에다가 돈 안 쓴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우리 이제 뭐 20년 전, 20년 전에 미국이 봤던 그런 이제 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 한 번 일으킨 전쟁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과연 트럼프에게 있을 것이냐는 저는 좀 의문부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동의하는데요. 근데 소위 성공은 실패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나름 성공했어요. 그다음에 상당히 쉽게. 그렇죠. 너무 쉽고. 그리고 마가 세력으로 하여금 그래 괜찮네 이 정도 스타일은 왜냐하면 그 전에 지배적 담론은 소위 팽창적 혹은 개입적 외교 안보 정책은 마가의 분열의 시절이라고 했는데 관리가 잘 돼요. 그러니 요 정도 수준은 어디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처방전이 될까 봐요. 두 번째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소위 시진핑이나 중국에게는 또 다른 레슨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주권 침해, 군사적인 방법, 그다음에 사실상의 납치도 했으니까요. 그럼 같은 방법을 대만 냈으면 미국이나 이런 서방이 어떤 식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건이 발생됐었을 때 유럽은 사실상 침묵했거든요. 유엔도 뭐 그냥 사무총장 정도가 주권이 존중돼야 되고 국제법이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현실주의자들 이야기가 지금 설명력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유엔이 됐든 어떤 국제기구가 됐든 강대국 패권국의 소위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저희가 그러니까 좀 진단했던 신제국주의 행태와 그럼이란 얘기까지 하는데 행태와 지금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권위형 리더의 군사 애착 그러니까 딱 만나는 지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거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죠. 그런 대외적으로 권위주의, 특히 저는 이렇게 그 권위주의가 그 빌드업 될 때, 형성될 때, 예, 그때 동원할 때 그 내부의 통제력들을 그냥 민주주의에서 그냥 가는 것보다 어떤 심각한 갈등을 만들면서 가는 구조. 이때 상황이 트럼프 상황이 저는 지금 그 상황이 좀 맞는다고 보고 또 다른 가능성은 권위주의가 유지되다가 상당히 위기를 겪었을 때,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저는 그런 식의 모험주의적이거나 군사주의 행동을 낳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좀 봐요. 그래프로 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중국은 지금 자기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모험주의로 나가지는 않을 거다. 근데 오히려 지금 중국은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런 가능성들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부자 몸주심 원리군요. 그렇죠. 예. 복간이 차 있을 때는 웬만하면 딴짓 안 한다. 딱 이거잖아요.
그럼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기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직 대통령은 권위형 리더를 꿈꿨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위형 리더였던 사람입니까?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꿈이란 말이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욕망했다요? 허상 뭐 이런 거겠죠. 사실 미몽에 빠졌다. 네, 그 상관없어요. 뭐 권위형 리더였든 뭐 그 어떤 특정을 꿈꿨든 이제 허상과 망상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군사적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니까요. 사실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조종하고 설득하고 듣고 타협하고. 약간의 손해를 타협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그 이분법적으로 내 말 안 들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외교안보처럼은 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이익 국가 세력이 되니 군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러니까 정치 안 하는 사람들이 권위형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제가 아까 최 교수님 말 이으면은 여기 아까 얘기한 권위주의 리더 있잖아요. 아까 그분들 되게 부지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은.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전혀 적용되기 어렵다. 그냥 망상이 강한 분이었다. 자기가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망상. 그러니까. 네. 망상. 네.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세계 권위주의 리더들이 거칠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지만 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름 세련되어져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거 뭐 이렇게 무력을 쓸 때는 쓰지만 사실은 어떤 그 뭐 규범을 무시할 때는 무시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특히 우리나라 수준의 어떤 권위주의적 리더는 제도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뭔가를 해 나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 지난 내란 수계는 전혀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지금 과거에 지금 내란 수계가 가장 닮아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1993년인가요? 그 페루의 후지모리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비교가 예. 돼요? 아니 똑같이 했어요. 정말 계엄령 선포하고 의회 군대 밀어넣고 그러면서 사법부 장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걔는 성공을 한 거예요. 예. 치밀하게.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거기서 치밀하게 성공도 못했고 그런 점에서 훨씬 후지모리 스타일만도 못한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권위주의형 우리가 얻은 성과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예. 주로 베이컨을 거먹고 소맥을 말고 그러면서 모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 경영의 논리랑 정치의 논리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러니까 정치에서 성과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네. 그런 맥락에서 법의 논리랑 정치의 논리도 엄청나게 많이 다르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법은 기본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이제 이분법적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국민이면은 보듬어 안고 가야 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이 법을 특히 이제 이분법적인 법의 논리에 너무 충실한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생길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고를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법의 논리에 충실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저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에 준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 얘기 아까 하셨는데 이건 정치 교육은 정말로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도 많이 깨닫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방송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못 꺼낸다고 호소하세요. 그렇다면서요. 예, 민주주의란 말을 하고 정치적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부모님들한테 가서 이르고 부모님들이 이걸 정치적인 발언을 왜 했냐고 하면서 학교에 항의 들어오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처벌이 내려온다거나 강압이 내려온다 그래서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주시민 교육 과정이 사실상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 과정에 가면 교육을 가면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냐요. 근데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덕성을 길러주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갈등 상황을 불러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민주시민 교육은. 그러니까 뭐 실상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를 하는 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실상이 이러니까 뭐 더 이야기할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 16세서부터는 법적으로 정당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경우에는 12.3 내란을 저지를 하고 극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금 세계사적 흐름이라고까지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쪽에서 이제 이탈을 했고 본 궤도에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어떤 권위형 리더가 정권을 장악해서 이쪽으로 내달리는 어떤 이런 좀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제어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정말.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앞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이 예. 근본적으로는 맞죠.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트럼프도 중요하고 유럽이 어느 정도 좀 자기 건강성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 제도를 만들고 모범을 만든 나라인데 거기서 무너지면 사실은 민주주의의 도덕적 규범성, 정당성들을 상당히 훼손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따지면 북미 민주주의 국가들이었고요. 그렇죠. 유럽도 민주주의 국가군이었죠. 근데 뭐 이쪽 뭐 우크라이나 뭐 헝가리 이쪽은 뭐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중동 아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여러 형태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우리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진짜인 게 여야가 바뀌는 동북아시아 국가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본도 아니고 일본도 안 중국도 바뀌었죠. 맞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북한 당연히 아니고요. 대만은 좀 바뀌죠 가끔. 국가가 아니 중국 그 뭐냐 제 말씀은 여야가 바뀌는 보통의 국가로 치면 이해됐어요. 그렇네요. 힘드네요. 아니 실제로 저희들이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선거가 이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는 정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할 때 민주주의가 성립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후과가 없어야 돼요. 예, 그렇죠. 복수가 없어야죠. 예. 그런 거 놓고 보면 또 잡아간도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민주 역량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 아닙니까? 우리 민주 시민들의 역량은 어떻게?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거 최근에 왔던 걸 보면은 그런 것이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아주 이제 어두운 우리의 이제 과거 현대사에서 또 이제 비롯됐던 측면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뭐 여러 교수님들이 지금 어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를 한 건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민주시민들의 역량이 좀 있다고 하지만 10년 뒤가 되고 20년 뒤가 되고 30년 뒤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또 모른다. 이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사실 어두운 면도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대통령이 주도한 친일 쿠데타를 부드럽게 극복을 한 이런 거는 상당히 존중받아야 되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정말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냐? 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잘 보장이 되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뭐 이런 식의 약간 질문을 다르게 던지면 여전히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지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뭐 민주주의의 이거 절대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좀 채워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렇죠. 어떤 그 제도 정치권에서의 뭐 교차나 이런 것만 보고 뭔가 뭐 역량을 평가할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뭐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설 특집으로 꾸며드린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신권위주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좀 진단해 보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시간에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설 특집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인데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